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항암 치료 후에 소화기 질환에 대한 거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소화기 증상들이 가장 흔한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에 따라서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소화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면 될지 또 식사 조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경우에 의료진의 도움을 구해야 될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보라매 병원에서 소화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항암화학요법이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항암제들이 있는지, 항암제에 따라서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항암치료에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소화기 증상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암화학요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이제 항암치료라고도 하는데요. 항암제를 투여해서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암세포를 파괴해서 완치를 시켜서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치의 목적도 있고요. 완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암을 억제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고 또 암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 예를 들어서 통증이라든지 폐색 등을 완화하는 완화의 목적으로도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또 보조 항암요법도 있는데요. 암수술 이전 또는 이후에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암수술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항암치료를 보조항암요법이라고 하고요. 암수술 전에 수술적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항암치료를 선행항암요법 또는 신보조항암요법이라고 합니다. 항암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점점 항암제의 종류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 이걸 화학항암제라고 하고 예전부터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던 가장 잘 알고 계신 종류의 항암제고요. 최근에는 표적치료제, 표적항암제라든지 면역항암제도 개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암종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학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는 전통적인 항암제인데 암세포가 빨리빨리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빨리 분열하는 암세포를 이제 공격을 해서 억제를 시켜서 암세포를 사멸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도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항암제는 이제 암세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표적들이 있는데 그 암세포의 특이적인 분자들, 예를 들어서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효소 같은 거를 타겟으로 암세포만 위주로 작용을 하도록 개발된 항암제고 면역항암제는 이제 항암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면역세포들도 암세포를 파괴를 하는데 이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좀 활성화해가지고 이런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억제할 수 있도록 면역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개발된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2, 3세대 항암제들은 전통적으로 쓰이던 이런 화학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비교적 조금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통적 화학항암제인데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억제하려는 이제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도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지만 우리 몸에 이제 정상적으로도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빠르게 분열하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이 예를 들어서 골수, 혈액을 만드는 골수라든지 아니면 위장관에 있는 상피세포들,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세포, 그리고 생식기관 이런 데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분열을 좀 하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기관들의 기능을 많이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까 모낭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탈모가 생기고 그다음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제 위장관 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구내염이라든지 다른 소화기계 증상, 메스꺼운 증상, 구토, 변비, 설사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고 이외에도 호흡곤란이라든지 면역기능 저하, 멍이나 출혈, 발진, 말초신경계 증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는 약마다도 다르고 같은 약을 쓰더라도 환자분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동일한 분한테 동일한 약을 쓰더라도 이제 항암 치료 초기랑 또 후기에 또 증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주 간격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날에 항암제가 투여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쫙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고 몸이 힘들어지고 부여부터가 생기면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면역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몸 컨디션이 회복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을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항암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표적치료제인데요. 표적치료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세포가 갖고 있는, 이제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분자를 공격하는 약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은 약자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설사, 그리고 발진, 출혈이나 손발톱 주위 염증, 고혈압, 폐렴, 심장 독성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서 그런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인식해서 공격을 하도록 도와주는 약인데요. 이게 우리 몸의 면역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이런 활성화된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적인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면역 관련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관들을 공격해서 마치 자가 면역 질환처럼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염 같은 것들이 흔하고요. 위장관에서는 장염이라든지 간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이외에도 폐렴, 신경학적 이상, 내분비적 이상, 또 심근염이나 신장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역 관련 부작용은 치료 반응 중에 언제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치료가 다 종결된 이후에 한참 지난 뒤에 또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항암화요법이 무엇이고, 약이 어떻게 나뉘고, 약에 따라서 부작용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소화기 증상에 좀 중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소화기 증상은 아주 흔합니다. 소화기 증상은 항암 치료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이고요. 항암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요거 그림을 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골수를 억제하면서 생기는 혈액학적 부작용도 있고, 구역부터 토할 것 같은 느낌이나 또 실제로 토를 하는 증상, 또 설사나 변비나 복통 등 소화기계 증상들이 아주 흔하고, 발진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식욕부진, 호흡곤란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 증상에서는 구역부터 토할 것 같은 느낌과 토하는 증상, 또 설사나 변비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구역부터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하고, 또 이외에도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증상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그럴 때 식이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약을 쓸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구역구토입니다. 구역은 구토가 나오지는 않지만 토를 할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웩웩 할 것 같은 그런 거를 의미를 하고요. 구토는 실제로 이제 위 안에 있는 음식물이 배출이 되는 것을 구토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 약 70에서 80% 정도의 환자분들께서 항암 치료 중에 오심이 구역을 의미를 하는데요. 구역 구토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원인은 다양한데 주된 원인은 이제 항암제가 뇌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뇌에서 이제 구역 구토를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좀 떨어뜨려서 구역 구토를 경험을 하시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항암제가 위장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장관에 영향을 미쳐서 위장관 점막이 손상되면서 구역구토를 느끼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항암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더라도 종양 자체 때문에 폐색이나 마비 등이 생기면서 또 구역구토가 함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구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항암제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종양 자체에 의한 폐색이라든지 장마비에 의한 증상일지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복부 엑스레이라든지 CT 같은 영상 검사라든지 증상에 따라서 추가 검사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항암제에 의한 구역구토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는 항암 치료 후에 빨리 증상이 나타나서 한 1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서 수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 언제 증상이 발현됐는지에 따라서 급성구토, 지연성 구토, 그리고 예기구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급성구토는 항암 치료를 시작한 뒤로 하루 이내,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구토를 의미를 하고요. 지연성 구토는 24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구토이고, 예기구토는
항암제를 투여하지도 않았는데 이전에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힘들었던 경험을 겪은 이후에 다음 항암제를 투여하지도 않았는데 그 투여하시기 전부터 토할 것 같고 실제로 토하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시게 되는 경우를 이제 예기구토라고 합니다. 이런 구역구토 발생 위험도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는 많은 약들이 이제 항암제인데 항암제에 따라서 구역구토 위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항암제를 하나만 쓰시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개를 섞어서 쓰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항암제에 따라서 구역구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이런 위험이 있는지는 이제 개별 항암제를 어떻게 쓸지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과 항암 치료 전에 상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는 이제 예방 약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한 항암제의 위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구토제를 사용하는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 이전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구역구토가 많이 발생하는 약이 있고 좀 적게 발생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많이 발생하는 약이랑 적게 발생하는 약에 따라서 어떻게 약을 써야 되는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약을 조합을 해서 쓰고 저위험군이나 최소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약을 많이 쓰지는 않고 증상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고요. 약물 치료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수용체 기량제라든지 NK1 수용제 기량제 같은 약들을 또 사용을 하고 또 위장관 운동 촉진을 좀 빨리 내려가게 해가지고 구역구토를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약들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신경안정제 같은 약물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방금 보여드린 표에서 이제 위험군에 따라서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이런 걸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구역구토가 지속이 되신다면은 추가로 또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식사 조절인데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식사 조절은 일단 소량씩 드셔야 돼요. 위장관의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분복을 해서 드셔야 되고 좀 담백한 음식들을 너무 뜨겁지 않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보다는 오히려 좀 차갑거나 미지근한 음식이 좋고 토스트나 크래커 같은 마른 음식이라든지 누룽지 같은 담백한 음식이 좀 부담이 덜 하고요. 구역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신맛이 나는 음식이라든지 또 생강, 아이스크림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몬수라든지 아니면 레모네이드, 피클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생강차 이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요. 식사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엌에서 식사를 만드시다 보면은 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 냄새만으로도 구역구토를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환기를 해서 냄새를 다 뺀 다음에 부엌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엌에서 좀 먼 데서 거실 같은 데서 식사를 하시는 게 구역구토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역구토가 있으면은 이제 일반적인 밥만으로는 영양 보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암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선 체력을 잘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계속 빠지는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체중도 좀 유지를 하면서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잘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 식사만으로는 그런 열량을 섭취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충 음료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많은 이제 보충 음료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액상형으로 되어 있고 아주 적은 양의 많은 칼로리가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량이 좀 모자라신 경우에는 보조적인 식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맛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역구토가 좀 악화되는 식사들도 있겠죠.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뜨거운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좋고요. 너무 뜨거운 거나 보시는 것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 기름진 음식, 또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고 식사 후에 바로 누우면은 역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 이후에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눕지 마시고 앉거나 아니면 좀 가볍게 산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체중이 빠질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막 드시다가 토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억지로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또 토하면서 살에 걸리면서 폐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적인 냄새, 음식이나 연기도 향수 이런 것들이 구역구토를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식사는 환기가 잘 되는 방에서, 주방과 가깝지 않은 거실 이런 데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역구토가 있을 때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사 이외에 어떤 것들을 조절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항구토제를 약의 위험분에 따라서 처방을 해드릴 거고, 또 필요할 때 드시라고 따로 챙겨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병원에서 처방해드린 항구토제를 복용법에 맞춰가지고 드시면 되겠고, 옷을 너무 끼게 입으시면은 또 구역구토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옷을 느슨하게 입고 이불 자주 헹궈서 상쾌한 상태로 유지를 하시고, 또 양치나 가글을 너무 세게, 예를 들어서 양치를 혀를 닦는다고 혀 뒤에까지 넣으시면은 또 구토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좀 조심스럽게 하시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항암제를 투여하면은 빠른 경우에는 뭐 한두 시간 사이에도 구역감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를 투여하기 직전에는 너무 식사를 많이 하시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미리 식사를 하시고 오시는 것이 좋겠죠. 구역구토가 발생을 한다, 막 토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 토를 할 것 같으면은 일단은 긴장을 좀 푸시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시고요.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거를 입에 물고 있으면은 구역감이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나 목에 있는 차가운 수건을 얹어 놓는 경우들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최대한 돌려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음악을 듣는다든지 독서를 하신다든지, 좋아하시는 TV 같은 거를 틀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좀 가볍게 스트레칭 같은 걸 하셔가지고 조금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고, 구토를 만약에 이미 많이 하셨으면은 탈수가 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물이나 염료를 조금씩 섭취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주무시다가 중간에 또는 이제 누워서 쉬던 상태에서 구토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토를 하시게 되면은 토사물이 이제 기도로 넘어가면서 흡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토할 것 같다, 그러면 몸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혹시라도 토를 하더라도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면 이제 엎드려서 뭐 변기 같은 데 토하시게 된다면은 엎드린 상태 또는 옆으로 누운 상태, 그래서 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죠. 경미한 구역구토라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구역구토가 너무 심하다든지 약을 드셔도 도저히 조절이 안 된다면은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고요. 구역구토 때문에 식사를 거의 못하거나 약을 드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구역구토가 심해서 아무것도 못 드실 때, 뭐 이럴 때는 이제 주사로 영양 공급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고,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탈수가 되었을 때, 탈수가 심할 때도 주사로 수액 치료, 또 주사 영양 공급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를 하시다가 피가 섞여서 나오거나, 또 구토를 하시는데 복통이 너무 심할 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위장관 출혈이 의심이 되고, 또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야 되고, 또 항구토제를 충분히 복용을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고, 병원에서 처방해 드린 약을 다 드셨는데도 오심과 구토가 너무 심하게 지속될 때, 이럴 때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탈수 증상이 이제 중요한데,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의식 저하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고, 입이 너무 바짝바짝 마른다든지,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든지,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피부가 많이 건조해진다든지, 또 소변이 아주 진하고 소량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탈수를 의미하는 증상이고, 또 구토하시다 이렇게 토혈이 나오시는 경우에도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사인데요. 설사도 아주 흔합니다.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께서 항암화학요법, 항암치료 중에 설사를 경험하시게 되는데, 원인이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항암제가 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켜가지고 장 내부로 이제 음식물이나 수분을 섭취를 하시면은 그게 몸속으로 잘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니까 그대로 이제 변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설사가 생기게 되고, 이외에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시게 되면은 감염증이 또 잘 생겨요. 그래서 그런 감염 때문에 감염성 장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를 쓰는 경우에는 면역이 오히려 너무 세져가지고 마치 자가 면역 질환처럼 그런 면역 항암제에 의해서 장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는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변을 좀 되게 만들고 장 운동을 좀 떨어뜨리는 지사제가 많이 쓰이고요. 원인에 따라서 감염성 장염인 경우에는 균을 없애는 항생제라든지 항바이러스 같은 거를 쓰겠고, 면역 항암제 연관된 장염인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사제를 보통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면 설사가 많이 나게 되는 약들은 병원에서 미리 지사제를 필요할 때 드시라고 처방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지사제가 로페라마이드라고 하는데 아마 저희 보라인병원에서는 로페인이라는 약으로 처방이 되고 있고요. 복용법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설사가 나면은 처음에 지사제를 2캡슐을 복용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사가 지속이 되면은 설사가 있을 때 또는 설사가 멈출 때까지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약을 1캡슐 또는 많게는 2캡슐 정도까지 드실 수가 있고, 하루에 최대로 8캡슐까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상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는 거고, 하루에 이렇게 8캡슐을 계속 드셨는데도 설사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오셔야 되고, 지사제를 또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고, 설사가 멈추면은 지사제 복용을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 때 그럼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사도 이제 탈수가 안 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설사가 발생했을 때는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물이나 이온 음료, 포카리스웨트 같은 거를 섭취를 하시고, 주스라든지 아니면 맑은 국물 같은 거를 조금씩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상온의 온도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설사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몸에 칼륨이라는 전해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저림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라든지 감자라든지 오렌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예로 들어보면 이제 브렛 식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나나랑 쌀, 사과찜, 토스트처럼 좀 부드럽거나 아니면 담백한 이런 음식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설사가 난다고 이런 음식들만 드시면은 영양 보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간 조절을 하는 거고, 설사 증상이 너무 심하고 조절이 안 되시면은 이제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조절하시는 게, 추가로 조절하시는 게 좋겠고요.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은 이제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은 설사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름진 거, 또 섬유질이 너무 많은 잡곡이라든지 생야채, 견과류, 콩류, 과일 껍질이나 해조류 이런 것들은 섬유질이 대개는 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너무 맵거나 양념이 강한 음식, 탄산이나 카페인, 유제품이나 술 같은 거는 장을 자극시켜서 오히려 설사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설사 중에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도 장을 자극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피해서 부드럽고 좀 담백하면서 미지근한 그런 음식들로 섭취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설사도 이제 언제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한지, 어떤 게 좀 응급한 상황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 설사뿐만 아니라 심한 복통 또는 심한 발열, 으슬으슬 떨리는 오한이 너무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감염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복통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감염을 포함해서 천공 같은 것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한 복통이나 심한 발열, 오한이 동반된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설사는 이제 보통 이제 갈색으로 나오는데, 설사와 함께 혈변이나 검은 변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출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반드시 내원하셔야 됩니다. 이게 변 색깔이 이제 어떤 게 안 좋은 변 색깔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변기물을 내리기 전에 보니까 이렇게 피가 잔뜩 고여 있는 경우, 또는 변을 보셨는데 그 짜장면 색깔처럼, 춘장 색깔처럼 완전히 검은색으로 나오시거나 핏덩어리들이 나온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을 시사하는 소견이시기 때문에 설사와 함께 이런 변이 나온다면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처방받으신 지사제를 복용법대로 복용을 했는데도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최대 8알까지도 드셔보셨는데 계속 설사를 한다, 그때도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변비인데요. 변비도 흔합니다. 변비도 한 40-50% 이상에서 항암화학요법 중에 변비를 경험하시게 되고, 설사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사가 있다가 변비가 있다가 설사가 있다가 변비가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인이 다양한데
항암제 자체 때문에 또는 항암 치료 중에 이제 통증 때문에 여러 가지 마약성 진통제를 쓰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마약성 진통제도 위장관 움직임을 많이 저하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제 때문에 위장관 움직임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항암제 투여를 하면서 울렁울렁하고 식사를 못 하시다 보니까 섭취하신 양이 많이 떨어지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변 양이 너무 줄어서 활동량도 감소하고 그래서 변이 잘 안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외에도 종양 자체 때문에 또는 종양이랑 연관된 장폐색 또는 장마비 때문에 또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평소의 배변보다 배변 횟수의 양이 감소하거나 단단해지면서 배변 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런 증상이고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변비가 지속이 되면은 결국에는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체중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항암 치료가 이제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변 시에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은 항문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실 수가 있는데 항문에 상처가 생겨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는 미리 예방을 해서 너무 딱딱하지 않게 좀 변을 부드럽게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은 이제 그런 변을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고요. 식사량을 충분히 유지를 해서 너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적당한 운동은 위장관 운동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잘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산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누워만 계시거나 앉아만 계시면은 장 운동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요. 하루에 뭐 5컵에서 10컵 정도, 좀 많으면 7컵에서 10컵 정도 물을 드시는 게 변비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만약에 드시게 된다면은 배변 완화제를 함께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변비가 어느 정도는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아까 설사가 있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곡식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좀 더 드시는 게 좋고, 무리하게 변을 보려고 막 힘을 쓰다 보면은 상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변을 보거나 무리하게 막 파내듯이 관장을 하시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 변비에서도 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문에 상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안쪽에 변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변 자체가 딱딱해지면서 그 딱딱한 게 위장관에 압력을 증가시켜서 위장관 궤양이 생겨서 대장 궤양으로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비가 심할 때 이렇게 출혈이 같이 있으시면 이때도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발열이나 오한이 심하다든지 또 심한 복통, 그다음에 구역구토가 동반되는 경우, 팽만이 지속되는 경우, 이런 때에도 병원으로 오셔야 되고, 3일 이상 대변을 보지 못하시는 경우에도 의료진의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변비랑 함께 구역구토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폐색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위장관이 원래 입에서 시작해서 이제 음식물이 쭉 내려가면서 항문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 중간 어딘가가 꽉 막히거나 기능적으로 멈춰버리면은 변은 안 나오고 도리어 입으로 막 음식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랑 함께 구역구토라든지 또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불러오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기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부 항암제의 경우에는 이제 피 검사에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주 주기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항암 치료를 하고 3주 뒤에 담당 의료진을 만나서 피검사 수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확인하는 수치 중에 하나가 간 기능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괜찮은지를 보고 다음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변화를 확인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게 평소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치료 등으로 강한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면역이 억제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막 재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 재활성화된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간염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적 항바이러스를 복용을 하고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 항암제들에서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잘 재활성화된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항암제가 그런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재활성을 잘 시킨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다면은 그 항암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두 항암제를 사용하시는 피검사를 통해서 이런 B형 간염이 바이러스 보유를 하고 계신지를 미리 확인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를 미리 처방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역이 억제되면은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건강보조식품, 이거 좀 중요하죠. 건강보조식품이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간 기능이 안 좋으면은 항암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은 절대로 임의로 복용하지는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표적인 이제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건강보조식품들로는 한약이라든지 인삼이나 홍삼, 상황버섯, 영지버섯, 녹즙이나 여러 가지 달인 것들, 뭐 붕어, 장어, 잉어 이런 것들이 있겠고, 동중하초, 노니주스, 뭐 인진, 쑥, 뭐 개소주, 돌미나리, 오가피, 가시오가피, 녹용이나 엑기스 등등 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이 문제를 안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냥 큰 문제 없이 드실 때 괜찮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심한 간염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미리 예측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을 이런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드신다고 모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획적으로 항암치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계획에 맞게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약들은 너무 이렇게 많이 매일매일 드신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권장드리지는 않고, 뭐 여기 있는 것들 말고도 이제 막 아주 이제 진하게 농축해서 달인 거라든지 그런 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식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찬, 국, 밥 이런 거 하셔가지고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간 기능도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고, 간 기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은 갑자기 뭐 복통이 생긴다든지 구역구토가 생긴다든지 식욕 저하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또 황달이 이렇게 눈이 노랗게 변하면서 피부가 노래지는 경우들도 있고, 갑자기 극심하게 피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피검사에서 간 기능이 좀 안 좋아졌다고 들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막 노래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꼭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고, 뭐 황달 같은 건 아주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항암 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소화기 증상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항암화학요법이 무엇인지, 약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약제에 따라서 부작용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지, 또 소화기계 증상이 왜 잘 생기는지, 생긴다면 어떤 증상이 잘 생기는지, 대표적인 증상으로 구역구토, 오심이 구역인데 구역구토, 또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시기를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 생활 습관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예를 들어서 피가 난다든지 열이 많이 난다든지 오한이 심하다든지 복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간 기능에 좀 손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